대통령의 헬스 장비 논란과 관련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해당 정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때 대통령이 쓰는 탁자와 옷걸이 등이 몇 개인지 또 얼마인지 속속들이 공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오늘은 새누리당 혁신위 회의에 참가해 어제 발표된 혁신안을 비판했는가 하면 김무성 대표와 친하게 지내라는 말도 하는 등 좌충우돌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월성원전 1호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수원은 그동안 수명 연장을 하면 이익이 된다고 주장해왔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한수원 측의 보고서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내일 개봉하는 영화 카트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영화 속 실제 주인공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젊어서 알바, 늙어서 파견이라는 말로 비정규직 노동의 현실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뉴스 혹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터져나온 호통의 실체를 조명합니다. 11월 12일 수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정부가 한중 FTA에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했지만 무역협정을 비준해야 하는 국회는 그동안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는 대통령의 생활용품은 대통령 경호에 관련된 것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난주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용 응접 탁자와 책상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이미 언론에 실렸던 사실이 제시되면서 김기춘 실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곽보아 PD. 네, 야당 의원들이 한중 FTA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 이런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초안 공개를 요구를 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회의에서 정세균 비대위원이 협정문 초안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한중 FTA가 국회와 논의도 안 된 상태에서 실질적 타결 선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협정문 초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찬반을 이야기할 수도 졸속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쌀 시장 개방을 막았다고 자화자찬합니다만 쌀을 이미 WTO의 관세화를 통보해서 내년부터 사실상 완전 개방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FTA 찬성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도 왜 이런 식의 FTA를 체결하는지 의아해하는 정도입니다. 과연 국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치적 쌓기용인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협정문 초안을 즉시 국회에 보고해서 국익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협상이 국회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을 대책이 있는지 국회 비준 과정에서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오늘 예산결산특위에서 중요한 협상에 대해 국회에 보고도 안 했다며 2012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국회 모르게 하려다 최악의 외교 참사를 맞지 않았냐고 조태용 외교부 차관을 질책했습니다. 협상 내용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에서 김승남 민주연합 의원은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다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말에 고추와 마늘 같은 양념 채소류를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것들로 만들어지는 다진 양념은 관세 감축 대상이어서 중국산이 들어오면 막을 길이 없다며 농민을 속이는 협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 예결위에서 청와대 물품 조달 항목은 대입이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였죠.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민희 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6일 예결위에서 김기춘 실장에게 대통령 헬스기구 구입 의혹에 대해 물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김 실장은 대통령 생활용품은 대통령의 경호에 관련된 것이고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최민희 의원은 2006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사를 들고 나와 김 실장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6년 3월 30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관저에서 쓰려고 구입한 장식품장과 응접 탁자, 책상, 심지어 옷걸이의 숫자와 가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 장관인 김희정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쓴 기사인데요. 김희정 의원은 이때 청와대는 관저 살림을 알뜰하게 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오늘 예결특위에 출석하지 않았고 최민희 의원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혁신안이 사실상 거부당했죠.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 오늘 중앙선관위 산하기구가 주최한 정치개혁 토론회에 참석을 했더군요. 당내 반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새누리당, 민주연합, 정의당 그리고 이렇게 세 당의 혁신위원장과 통합진보당 원내대표가 출연한 토론회에서 김문수 위원장은 자신이 주도해 만든 혁신안에 대한 당내 반발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낙관론을 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픔이죠. 이 아픔에 대해서 진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의원총회를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불편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국민들의 민심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 오후 새누리당 당사에서 열린 보수혁신위원회 회의에도 김 위원장은 혁신안들이 어제 의총에서 부정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당한 비판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의총에서 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의결을 한 것도 아니고 보고의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측에서는 개혁은 실천이 더 중요하다며 새누리당 혁신안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보냈습니다. 민주연합의 원혜영 혁신위원장은 오전 정치개혁 토론회에서 정치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정치권이 약속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각종 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에게 세비를 주지 않는다는 새누리당 혁신위의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대해서도 규정을 강화해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정치개혁위원회인 정치똑바로 특별위원회의 심상정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예로 들어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부결시켜 놓은 당이 제도를 고치자고 하면 국민들이 진정성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열린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자문위원이기도 한 홍준표 경남지사가 참석을 했더군요. 과거 한나라당 혁신위원장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홍준표 경남지사가 새누리당 보수혁신이 출범 후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해 김문수 위원장이 내놓은 혁신안, 특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의원을
일용직 노무자처럼 1당 개념으로 넌 출석 안 했으니까 얼마 빼겠다. 그 결국은 1당직 노무자도 아닌데 그래 하면 안 되죠. 그건 옛날에 우리 김문수 위원장이 노동자할 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보수혁신위원회는 보수가 안고 있는 부패와 탐욕을 어떻게 제거하고 진보보다 더 도덕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훈수를 뒀습니다. 홍 지사는 보수혁신위를 구성하고 그 책임자를 잠재적 경쟁자인 김문수 전 지사에게 맡긴 김무성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홍 지사는 2006년 한나라당 혁신위원장 활동 당시 당 사무총장이던 김무성 대표가 주도적으로 혁신안에 반대했지만 이번에는 김 대표가 시작한 일인 만큼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홍 지사는 김문수 위원장에게 김무성 대표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친하게 지내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 홍준표 지사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상급식 논쟁을 불을 지폈다 할 수 있는 인물인데요. 오늘 박근혜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홍준표 지사는 오늘 국회 예결위원장인 홍문표 새누리당 위원을 만나는 자리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반감을 다시 한번 드러내며 야당이 지키려는 무상급식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무상보육 정책에까지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홍 지사는 돈을 일률적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이나 다를 바가 없다며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박계인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오전 회의에서 표만 의식해 공짜로 해주겠다고 대중영합적인 정책을 남발했다며 국민에게 솔직하게 얘기해 양해를 얻고 복지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여야와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초기 정부가 내놓은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제시하며 2015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충당하기로 한 약속을 지킬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아니 그 자율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장관이 그렇게 비겁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런 수준의 사람이요? 들어가세요. 그 농민수산식당한데 네. 그때 농업의 날 행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 기능과 관련돼서 5년이 보건대회는 전부 이해가 안 되는 행사가 진행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명의로 소통장을 어제 국회 보내주십시오. 정부적 대표가 축사하면 국회를 대표해서 간 상임위원장이 축사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장관이 주재하신 거 아닙니까? 주문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장관이 초청장 보냈잖아요. 나도 지금 총리께서 축사를 하는 거하고 국회 대표로서 위원장이 축사한다고 어떤 관계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의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사전에 미리 조율이 됐더라면 아니 그 조율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장관이 그렇게 비겁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비겁하게만 김기문 총리에게 회피하고 있어요. 내가 참석한다고 분명히 홍보를 했고 내가 어제 행사에 참석하려고 말이지 공항에 내리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오늘 축사가 없으니 양해를 해달라. 그것도 국장이 말이야. 보좌관에게. 내가 그런 수준의 사람이요? 그 후에
죄송하다고 전화 한마디 한 적 있어요? 글쎄, 저도 누가 그렇게 소리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은 이거 만난다고 과정을 들어가세요. 뭐 국장 몇 명 준다고 지금 이 자리에 만든 거 같습니까? 국회의원들 저 초청에다가 그 개망신 주려고 그렇게 초청을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국회 농수산 위원장이 다른 날도 아니고 농림부가 행사하는 주관하는 농민의 날 행사에 가서 총리 훈계나 듣고 앉아서 되겠습니까? 그게 대한민국 농장의 현 주소요? 자, 오전 회의를 중지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관이 주재하신 거 아닙니까? 주문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저분은 문제는 아니잖아요. 장관이 그렇게 비겁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전후해서 청와대 인근 농성과 국회 농성이 끝났습니다. 어제는 침몰 현장에서의 수색도 중단됐습니다. 오늘 구구단체 회원들은 광화문 광장에 찾아가 유가족들의 마지막 농성장까지 철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상규명은 조금도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힘 빠지고 괴로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광화문 농성장에서 만난 유가족들은 담담했습니다. 농성 122일째, 참사 211일째인 오늘 유가족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중 수색 작업의 종료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수중 수색 전체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진상조사가 될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와 있는 거는 끝까지 우리 국민들이 손을 놓지 않고 특별법이 제정되고 진상규명이 되고 정의가 바로 서는 안전한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가 다 지켜보고 법이 뭐 통과가 되고 뭐 그걸 떠나서 가족들은 아직도 여기서 농사하고 뭐 다 해결된 게 아닌데 마치 해결된 것처럼 언론에 나와서 너무 속상한 마음 때문에 여기 가끔 들려서 서명을 했거든요. 지금 특별법이 일단 제정이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법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하고 한데 이 광화문 광장이라는 서울의 중심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철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특별한 이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러자면은 뭐 특별법이라는 걸 지금 제정은 됐지만은 지금 현재 뭐 얘들이 잘 하고 있는지 어쩌는지도 감시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은 예전 특별법처럼 그냥 흐지부지 그냥 끝나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미 30년 설계 수명이 다한 경주의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만간 수명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를 벌이게 됩니다.
그동안 원전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면 매년 1,200억 원씩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주장과 전혀 다른 분석 결과가 담겨있는 한수원 측 연구원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손실 발생 가능성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김현주 PD가 취재했습니다. 핵발전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첫 번째가 경제적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수원에서. 싸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이게 경제적인지 안 경제적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저는 이것도 오늘 처음 한수원에서 공식 얘기하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팩트고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월성원전 1호기 토론회에서 환경단체 대표가 한 말입니다. 그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금까지는 설계 수명이 다한 월성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해 가동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해왔지만 오늘 처음 손해 가능성을 인정하며 경제성 평가를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수명을 10년 연장할 경우 1,648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한전전력연구원 2009년도 평가 결과를 근거로 수명 연장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한수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 지난 9월에 작성한 경제성 평가 결과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최상의 경우 2,500억 원 이상 이익이 나겠지만 최악의 경우 360억 원 가까이 손실이 될 수 있다고 적혔습니다. 한수원 측이 처음으로 손실 가능성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수명 연장이 경제적이라는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모든 경제 평가는 계속 운전을 하는 게 그냥 버리는 거는 이익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그런 거지. 그게 경제적이 아닌 걸 손해인 거를 지금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서도 수명을 연장할 경우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가동을 즉시 중단할 경우에는 대체 전력 생산 등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손실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날 뿐이었습니다. 수명 연장에 손실이 덜하니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는 노후 원전에 투여해야 하는 안전 비용과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무시한 단순 논리로 보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월성 1호기의 안전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한수원 측은 안전성과 관련해 사고가 날 확률이 극히 적을 뿐 아니라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주요 개선 대책이 모두 완료됐음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안전성 개선 항목하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와 있는 그런 안전성 개선 항목하고 비교해 보면 특히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아주 잘 일치합니다. 어쨌든 이게 제대로 진행된다면 그 월성 1호기의 그 어떤 기술적인 안전성은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은 충분히 달성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지만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수학적 결론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고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의 원전은 1억 원자로연의 1회의 경남 용기 파손 확률 그리고 3개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10의 24승 원자로연의 3회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네, 이런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결론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신안은 깨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5년 전 월성 1호기의 폐연료봉 낙하 사고가 은폐돼 온 사실에 대한 지적도 나왔지만 한수원 측은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이런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대체적으로 그런 사고들이 다 공개되고 있다고 믿어왔는데 2009년 월성 1호기 그 사고를 은폐한 과정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은폐하는 사고들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현장에서 고방사능 피폭을
받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원전 찬반론자들이 서로의 대립된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들은 원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로 과제를 넘겼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지난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호 대상인 대형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법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였습니다. 매장 점거 농성과 1000명이 넘는 비정규직 해고, 홈웨버 파업 사태로 불리는 당시 사건이 영화로 제작돼 전태일 열사 45주기인 내일 관객을 만나게 됩니다. 영화 카트가 그린 실제 사건의 주인공들이 영화 개봉에 앞서서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없애도 모자랄 비정규직 보호법을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개혁하려 한다며 젊어서는 알바, 늙어서는 파견이 바로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종훈 PD가 취재했습니다. 비정규직, 계약직 노동자란 표시를 단 사람들이 대형마트에서 볼 수 있는 카트를 밉니다. 카트 앞에는 박근혜 비정규 대책은 젊어서는 알바, 늙어서는 파견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젊어서는 알바 인생, 늙어서는 파견 인생, 비정규 대책 폐기하라.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정동에 민주노총 회의실에 모인 이들은 내일 개봉 예정인 영화 카트의 실제 주인공들과 대학 경비 노동자, 기륭전자 해고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려먹다가 3년이 되기 전에 폐기 처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2년의 정규직화, 3년의 정규직화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단기 노동자, 6개월 노동자, 3개월 노동자들이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는 이 체험을 통해서 뼈저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간 밝혀온 비정규직 대책의 방향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현행법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습니다. 둘째, 사무보조, 운전직, 간병인, 청소 등에 한정돼 있던 파견 허용 업종을 농축산업까지 확대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파견을 업종 제한 없이 허용하려고 합니다. 셋째, 전용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즉 6평 정도의 사무실만 있으면 유료직업 소개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센터 등의 명칭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 호출 노동이 늘고 파견 등 간접 고용이 확대된다는 게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주장입니다. 넷째,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해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 부분에서부터 시간 선택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일자리 쪼개기를 통해 시간제 비정규직을 늘리겠다는 의도라고 참가자들은 주장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은 2007년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화 카트는 지난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벌어진 이랜드의 홈웨버 파업 사태를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생각하니까 자꾸만 눈물이 나서요. 제가 노조에 가입할 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진짜 손 하나 제대로 못 들고 외치는 구조 하나 제대로 몰랐는데 그 동료들이 해고됨에 따라서 저도 있으면은 같이 해고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서 투쟁을 나갔는데요. 배우 염정아, 문정희 등이 출연하고 부지영 감독이 연출을 맡은 영화 카트는 전태일 열사의 분신일에 맞춰 내일 개봉합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고가의 헬스 장비들이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본관에 들어갔다는 사실, 또 이를 숨기느라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 사실,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사과도 인정도 없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입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헬스 장비들의 사진 그리고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국내외 유명 배우들이 다이어트와 체형 관리를 위해 사용하면서
화제가 된 파워플레이트입니다. 한 대에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하는 고가의 수입 제품으로 지난해 4월 1일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본관에 설치됐습니다. 약 보름 뒤인 4월 17일에는 상체 근력 강화기 1대와 하체용 2대가 역시 본관에 설치됐습니다. 하나에 500만 원에서 600만 원씩 하는 수입품들입니다. 4월 29일에는 러닝머신이라 불리는 트레드밀과 워킹머신 사이클론을 들여놨습니다. 트레이드밀은 최고급 사양인 940만 원짜리 수입품이고 사이클론도 수입품으로 가격이 760만 원이었습니다. 설치 장소는 역시 본관입니다. 5월 30일 본관에 추가된 장비들은 하체 근력 강화기 등 3종류였습니다. 이들 중 하체 근력 강화기는 500만 원대의 고가의 수입품이고 필라테스에 쓰이는 레더바렐이라는 기구와 거꾸리는 100만 원대 국산 제품이었습니다. 다시 보름 뒤인 6월 14일 청와대 본관에는 넉 대의 헬스 장비가 추가로 설치됐고 이들 중 100만 원대 좌식 자전거만 국산이었고 나머지 상체 운동을 위한 장비들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짜리 수입품이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청와대는 4월 29일 이미 구매한 940만 원짜리 트레드밀과 똑같은 수입 제품을 하나 더 본관에 설치했습니다. 지난해 4, 5, 6 석 달 동안 13종류 14대의 헬스 장비들이 청와대 본관에 설치됐고 총 비용은 8,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장비 구매가 이뤄지기 직전인 지난해 2월 청와대는 유명 연예인 트레이너 출신인 윤전추 씨를 상급 행정관으로 채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밝혀졌고 그 과정에서 이 장비들이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직원과 기자들용이라던 청와대 인사들의 거짓말도 들통났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야당 의원이 헬스 장비 구매 내역과 설치 장소가 기록된 조달청 자료를 확보하자 보도자료 배포와 질의를 막으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전추 씨가 대통령 전담 트레이너일 것이라는 의혹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고 청와대의 거짓말을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자, 오늘로 127일째 노숙농성을 진행 중인 C&M 하청 노동자들이 오늘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본사의 아웃소싱 결정으로 비정규직으로 내몰렸다가 해고까지 당한 노동자들입니다. 본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이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고공농성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네, C&M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광고 스크린 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C&M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입주해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입니다. 109명의 대량 해고와 직장 폐쇄 이후 127일째 고공농성을 진행 중인 노동자들은 고공농성까지 하게 된 심정을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120일간 넘는 장기간의 노숙 투쟁 중에도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하고 C&M 역시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하청업체 직원들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계속 이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120일 이렇게 노숙하는데도 반응이 없기 때문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일단 이 짐을 또 다른 해고동지한테 네. 똑같이 지어준다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동지에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제 자신도 좀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못하면 제 자신이 좀 제일 많이 후회가 남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많이 부끄러울 것 같았고요. 네. 나중에라도 애들이 나보다 더 의식 있고 정말 사회가 좀 변했을 때 아빠는 저럴 때 뭐 했어? 라고 물어보게 되면 대답 못할까 봐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네, 영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이 두 노동자가 올라가 있는 그 대형 전광판 그 위가 주변에 난간 같은 게 손잡이 같은 게 하나도 없군요.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안전장치가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은 곳입니다. 네, 과거 송전탑 농성이나 크레인 농성과는 또 달라요. C&M 사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을 겪어온 농성입니까?
현재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인 노동자들은 원래는 C&M의 정규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MBK 파트너스가 C&M을 인수하기 바로 직전에 AS와 그리고 설치 부문이 아웃소싱으로 전환됐는데요. 따라서 정규직이었던 관련 부문의 노동자들은 갑자기 비정규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C&M이라는 회사가 그 케이블 방송 SO 업체죠. 네. 네, 게다가 또 실적에 따른 등급제까지 시행되자 참다 못한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했는데요. 그 이후 사측은 지난 7월 1일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량 해고를 단행했고 또 7월 9일에는 직장 폐쇄까지 강행했습니다. 직장 폐쇄가 시작된 날로부터 오늘로 노숙농성은 127일째 그리고 고공농성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실업률을 발표했습니다만 국제 권고 기준을 적용하면 실업률이 3배 가까이 높아진다 그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통계청이 오늘 10월 고용 동향을 발표하면서 국제 권고 기준을 적용한 사실상 실업률도 함께 밝혔습니다. 그간의 기준대로라면 3.2%인 실업률과 달리 사실상 실업률은 최대 10%대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준비생이나 시간제 근로자 등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던 인구를 포함시킨 결과였습니다. 네, 3배 가까이가 아니라 3배가 넘는군요. 예.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통계청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실업자부터 설명드리면요. 실업자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구직을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 중에서 구직 의지가 있는 사람만 실업자로 분류하는 겁니다. 구직 활동 기간은 4주, 무직 상태는 일주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노동기구 ILO는 이런 사람들 말고도 실질적인 실업자가 더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정부가 취업자로 분류하는 아르바이트와 시간제 근로자는 당사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실업자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노동시간이 주 36시간 미만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실질적인 실업자로는 취업준비자 등이 있습니다. 구직에 나서기 전에 취업을 준비하는 단계인 이른바 취준생, 취업준비자, 또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임신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쉬게 된 경우도 실질적인 실업자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걸 잠재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군요. 네, 국제노동기구는 이 두 부류의 실질적 실업자를 모두 실업자로 보거나 두 부류 중에서 하나라도 실업자에 포함시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의 또 다른 기준이 있다는 건데 이 기준들을 적용했을 때 수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이 역시 화면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의 실업자 기준으로 의하면 실업률은 3.2%인데요. 시간제 근로자나 아르바이트를 포함시키면 4.4%, 그리고 취업준비생 등의 잠재경제 활동 인구를 합하면 9%고 이 둘을 다 합했을 경우에는 10.1%까지 실질적인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자, 여론조사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까? 네, 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실과 참여연대 우리리서치가 단통법, 자원외교 등 사회적인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발표했습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찬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는데요. 단통법에 대한 여론조사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단통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66%가 폐지 또는 대폭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은 19.2%, 그리고 잘 모른다는 것이 11.9%였고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9%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음 여론조사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상경마장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응답자의 79.5%, 80%에 가까운 응답자가 배팅이 이뤄지기 때문에 도박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게임과 같은 레저라는 의견은 10.7%였고 잘 모른다는 의견은 9.8%였습니다. 그리고 화상경마장 입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더 많아졌습니다. 81%가 반대한다고 했고요. 상관없다는 의견은 10.5%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MB정부 자원외교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74%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필요 없다는 응답자는 17.1%로 20% 미만이었습니다. 네, 어제 그 공무원들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를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정치 후원금을 내지 않겠다. 그동안 쭉 내온 모양이에요. 네, 이런 움직임도 있죠.
네, 전공로 경남지부가 오늘 정당 후원금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4일 전국 공무원 노조와 전국 교직원 노조 등 50개 공무원 단체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가 정당 후원금 보이콧을 선언했는데요. 그 이후에 각 지부의 보이콧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경기, 전북, 울산 지역 본부가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공무원들은 그간 선관위를 통해서 정치 후원금을 일괄적으로 모금해왔습니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은 300억 원 이상으로 선관위 기탁금의 80%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 특정 정당이 내는 건 아니고 선관위에 정치 후원금을 내고 그게 일괄적으로 걷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정당들이 꽤 많은 돈을 분배를 받았을 텐데 만약에 보이콧이 이어지면 좀 더 확산이 되면 정당에 미치는 타격이 있겠습니까? 네, 비율적으로 보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거대 여당에게 돌아가는 후원금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국고지원금을 정당 의석수와 국회의원 득표 비율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공무원들이 내는 이 정치 후원금의 경우도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요. 정당이 클수록 선관위 정치 후원금이 커져서 의존율이 높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선관위가 지난해 모은 총 379억 4,064만 원 중에서 새누리당에게는 45.8%인 173억여 원이 민주당에게는 41.7%,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7.2%, 정의당은 5.4%가 돌아갔습니다. 네. 통합진보당, 정의당 같은 작은 정당에도 27억, 20억이 지급이 됐던 공무원들의 정치 후원금이군요. 예. 네, 그리고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이 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교직원 합격자들, 아직 채용이 안 된 합격자들을 지난 총선에 동원했다, 이런 주장이 있더군요. 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민대학교 교직원 합격자를 지난 2012년 총선 선거 캠프에 동원했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홍 의원 선거 캠프에 동원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들은 총선 직전 교직원 시험을 통과하고 임용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여서 홍 의원 측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피해자 중 지난해 경민대를 퇴사했다고 밝히고 있는 직원은 캠프로부터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입사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개소식 행사 때 나가서 일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와 그 가족의 경우는 3월부터 선거 때까지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거의 매일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노동력을 착취당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논평을 통해서 홍 의원이 이사로 있던 아프리카 박물관의 노예노동 사건을 환기시켰습니다. 또 홍 의원이 보수를 줬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보수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노동 착취를 한 것이라고 검찰의 수사와 더불어서 홍 의원의 공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역시 비판했습니다.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상습적인 노동 착취를 하는 홍 의원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홍 의원은 오늘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허위 사실을 통해서 정치적인 음해를 가한다고 말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강정마을에 원희룡 제주지사가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네. 이와 관련한 마을 총회가 있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강정마을회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해군관사 건설이 중단될 경우에는 원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달 15일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나서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제주도 조례를 신설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회를 구성하고 또 필요하다면 자신이 위원장까지 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당시에 허울 좋은 진상조사회로 주민들을 달래려 하는 게 아니냐면서 반대해왔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 관사 건설이 강행되면서 어제 8시부터 회의가 진행됐고 이 회의 끝에 원지사가 건설을 중단시킨다면 진정성을 믿고 조례안을 받아들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작된 군관사 건설, 이게 또 새로운 갈등 요소였는데 예. 이 관사 공사를 원지사가 중단시켜 준다면 그 진정성을 믿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협력하겠다, 이런 그런 결정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조건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지사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 원지사 측의 공식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은 원지사가 지난 9일에 마을을 찾아와서 군 관사 문제를 자신이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벌어놓은 것 없으면 오늘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현실이 그렇듯 우리 사회가 갖고 온 어제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개인의 삶이나 사회의 현실이 크게 다를 것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많지만 그 모든 일이 우리 해온 때문인 거 생각하면 억울할 것은 없습니다. 이제 하는 일 따라서 미래가 결정될 것 생각하면 조바심이 있는 것은 오히려 당연합니다. 앞으로도 달려가야 할 길이 멉니다. 험한 길일수록 발밑도 조심해야지요. 새벽이 시리지요. 건강을. 보건복지부 고위 인사 입에서 나왔다는 이른바 싱글세가 논란입니다. 여론이 들끓자 보건복지부는 싱글세 도입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언론에는 싱글세가 참여정부 때인 2005년에도 추진됐지만 반발 때문에 취소됐다는 보도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 LG경제연구원이 싱글세와 같은 개념인 독신세를 제안하긴 했지만 이색 주장 정도로 치부됐을 뿐입니다. 만약 싱글세를 걷게 된다면 정책적인 명분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문제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싱글세를 출산을 기피하는 데 대한 불이익쯤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른바 페널티라는 얘기입니다. 출산을 많이 하는 다자녀 가구에 우호적인 정부가 취할 정책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어떻습니까?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몇 번이나 힘주어 말했던 보육복지를 지방에 넘겼습니다. 자녀 있는 부모들 속 터지는 정책입니다. 반대로 싱글세는 자녀 없는 독신 남녀 속 터지게 하는 정책입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 두 개의 상반된 정책을 병행하지 않겠지만 박근혜 정부라면 또 모릅니다. 이 둘을 관통하는 정책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돈입니다. 재정,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자 증세 빼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정부.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돈 정부라 하겠습니다.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